당장 들어가. 오늘 끝내는 거야. 박순자의 손이 며느리 지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산부인과 정문 앞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오전 10시. 하지만 지혜의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지혜는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불러와 걸음걸이도 불편했지만 지금은 뱃속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안 된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지혜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70만 원 들어있어. 병원비 충분하지. 들어가서 오늘 끝내.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산부인과 유리문 너머 대기실에 앉아있는 임산부들을 향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손잡고 아기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애는 정민 씨 아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박순자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63세 여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죽은 놈 씨는 끊어야 한다고. 이해 못해? 네가 그 애 낳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어머님, 2년이야. 정민이 죽은 지 2년이 됐어. 겨우 버티고 있는데 네가 정민이 닮은 애를 낳으면 난 매일 죽는 거야. 매일. 박순자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살을 찌푸리며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인도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끌어안았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찔했습니다. 엄마의 고통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순자의 가방이 기울어지며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갑, 손수건, 그리고 낡은 편지 묶음. 노란 리본으로 묶인 편지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박순자가 황급히 편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이 지혜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았습니다. 편지지는 군대 편지지였습니다. 익숙한 필체. 죽은 남편 정민이의 글씨였습니다. 그거 내놔. 박순자가 손을 뻗었지만 지혜는 이미 첫 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곧 저녁이에요. 집에 가면 지혜랑 결혼할 거예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편지는 6년 전 정민이 군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결혼 직전의 편지. 박순자가 2년간 가슴에 품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이리 줘. 그건 내 거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시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도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을 잃은 엄마로서 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 저도 매일 죽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 씨 없이 사는 게 매일 지옥이에요. 하지만 이 아기는 제가 지킬 거예요. 지혜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산부인과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두 여인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지혜는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잡고 토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었다는 것을. 설마
그날 오후 지혜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3,000원짜리 저렴한 제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남편 정민이 사망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그들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출근길에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민 씨. 지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 정민이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기. 정민 씨가 남겨준 선물이구나. 그날 저녁 지혜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 5주 맞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 아직 콩알만한 크기였지만 그녀에게는 우주만큼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노란 털실을 꺼내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아기 모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만든 거 입혀줘. 그게 제일 따뜻하잖아. 지혜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비록 정민은 없지만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혜야, 밥 먹어. 시아버지 이철수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지혜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입덧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식탁에서 저녁을 먹던 박순자와 이철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지혜가 요즘 입덧 같은데요. 박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야, 문 열어. 네, 어머님. 잠깐만요. 지혜가 물을 틀고 입을 헹궜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순자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임신했지?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임신한 거 맞지? 네. 그 한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박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이철수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저 애가 임신을 했다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노란 털실과 뜨개질 바늘이 보였습니다. 반쯤 완성된 아기 모자. 박순자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기 모자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순자는 모자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당장 치워. 내 눈앞에서 치우라고. 어머님. 지혜야. 이철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 섰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고. 당신도 지혜도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죽은 놈 씨를 또 보라고.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2년 전부터 굳게 닫힌 문. 죽은 아들 정민의 방이었습니다. 저기 봐. 정민이 방이야. 2년째 그대로 두고 있어. 옷도 신발도 책상도 다 그대로야. 왜? 못 보내서지. 자꾸 생각나서 미치겠는데. 박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네가 그 애를 낳으면 난 어떻게 살아? 지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 아기를 지킬 거예요.
뭐? 이 애는 정민 씨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박순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아니면. 박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지혜와 이철수만 남았습니다. 이철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줘. 시간이 필요해. 아버님, 일단 들어가서 쉬어. 내가 어머니 설득해볼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지혜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식탁 위에 통장을 던졌습니다. 딱딱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녁 7시. 세탁소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순자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70만 원 들어있어. 지혜는 통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모자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라고 했지. 일주일 줬잖아. 박순자가 다가와 뜨개질 바늘을 빼앗았습니다. 지혜의 손에서 모자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뭐? 저는 이 아기를 낳을 거예요.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왜? 왜 안 되는데?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들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봐. 정민이 방에 들어가봐. 어머님, 가보라고.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아들 방 문 앞으로 갔습니다. 2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 박순자가 뒤에서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7세의 정민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옷장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정민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을 것입니다. 매일 이 방문 앞에서 못 들어가. 들어가면 정민이가 없다는 게 실감나니까. 박순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가 낳고 키운 아들. 31년을 함께 산 내 새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트럭에 치여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박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관 뚜껑 열었을 때 정민이 얼굴은 온전했어. 다행이었지.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어서.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뒤로는 사진으로밖에 못 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도.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박순자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넌 29살이야.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재혼할 수도 있고. 근데 난 60셋이야.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졌어. 이제 남은 인생이 뭔데? 어머님, 네가 그 애 낳으면 내가 그 얼굴 볼 때마다 정민이 생각날 거야. 매일, 매 순간. 그럼 난 어떻게 살아? 미치지 않고 어떻게 버텨? 박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듯 앉아 흐느꼈습니다. 이철수가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제발. 어떻게 진정해?
내 아들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때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민 씨 없이 사는 게 지옥이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없고 밥 먹을 때 빈자리가 보이고 밤에 혼자 자야 하는 게 매일 죽는 것 같아요. 그럼 더더욱 그 애를 지워야 하는 거 아니야?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그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는 정민 씨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애를 지우는 건 정민 씨를 완전히 지우는 거예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넌 이기적이야. 박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고통은 생각도 안 하고 네 욕심만 채우려고 하잖아. 어머님,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일주일 줬어. 네가 선택 안 했으니까 이제 내가 선택한다. 나가. 당장. 여보. 이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둘 중 하나 선택해.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작은 가방 하나를 쌌습니다. 옷 몇 벌과 뜨개질 도구, 그리고 남편의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이철수가 5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어머니를 설득 못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제 선택이에요. 지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무너졌습니다. 이철수가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한 거 맞아요? 여보?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노란 모자를 주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뜨던 그 모자.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양주시 외과. 낡은 빌라 3층. 지혜는 계단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배가 불러 숨이 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좁았습니다. 6평 남짓. 창문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월세 45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이면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준 50만 원과 자신의 저축 180만 원. 합쳐서 230만 원. 그중 보증금 5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친정 언니에게 빌렸습니다. 3개월 안에 갚을게. 그렇게 약속하고 빌린 돈이었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 냉장고도 침대도 책상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불 한 채만 깔려 있을 뿐. 부동산에서 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갔어요. 라며 준 낡은 이불이었습니다. 미안해. 지혜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좁은 방밖에.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지혜는 그 느낌에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지켜줄게. 약속해. 그날 밤 지혜는 남편이 써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박순자의 가방에서 떨어진 편지가 아니라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편지였습니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 중 하나. 저녁 한 달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지혜야, 나 곧 나가. 나가면 결혼하자. 우리 아기도 낳고. 나중에 우리 아기 낳으면 내 얼굴 닮았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없어도 당신 곁에 내가 있는 거잖아. 사랑해요. 지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민 씨, 당신 말대로 우리 아기가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날부터 지혜의 고독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임신 7개월, 출산까지 2개월 남았습니다. 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월세 45만 원, 관리비 8만 원, 식비 30만 원. 그리고 산부인과 검진비가 한 번에 8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비용은 15만 원입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만 원. 일주일 식비였습니다. 꼭 받아야 하나요? 태아 건강 확인하려면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냉장고를 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3개, 라면 2봉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조금만 먹으면 돼. 지혜는 라면 1봉지를 끓여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뜨개질을 계속했습니다. 노란 모자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만 남았습니다. 정민 씨가 약속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만든 거 입히라고. 지혜는 모자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배가 콕 쑤셨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철분제를 먹으라고 했지만 철분제는 한 통에 2만 원이었습니다. 지혜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임신 8개월. 지혜의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체중이 3kg 빠졌습니다. 의사는 임산부가 살이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지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시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빈혈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지혜가 가장 먼저 물은 건 치료비였습니다. 얼마예요? 12만 원입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만 원. 이번 주 생활비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그건 원무과에 문의하셔야.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58세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 선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사세요? 네. 임신 몇 개월이에요? 8개월이요. 김 선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료비는 제가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대신 아기 건강하게 낳으세요. 약속해요. 김 선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선생은 지혜의 유일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앉으세요. 김 선생이 산부인과 상담실 의자를 권했습니다. 지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임신 9개월.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검진 결과는 괜찮아요. 아기도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2달간 김 선생은 지혜의 검진비를 대신 내주고 산전 비타민도 챙겨줬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싸서 지혜의 빌라까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어요. 김 선생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가 아기 건강하게 낳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김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아가씨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네. 27살 때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임신 6개월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아기 지우라고 했죠.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요? 지웠어요. 김 선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 듣고 병원 갔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 후회예요. 선생님, 아가씨는 절 닮지 마세요. 제발 그 아기 끝까지 지켜요. 김 선생은 지혜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 아기는 아가씨 남편이 남긴 선물이에요. 포기하면 평생 후회해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김 선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출산 비용도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이랑 얘기해서 분할 납부되게 해놨어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선생님, 그리고 이거. 김 선생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기 옷과 기저귀, 젖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모은 거예요. 아기 태어나면 필요할 거예요. 지혜는 상자를 받아들며 흐느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친정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도와주는 사람은 김 선생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꼭 아기 건강하게 낳을게요. 약속해요.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날 밤 지혜는 빌라방에 앉아 노란 모자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바늘을 뽑고 실을 묶었습니다. 완벽한 아기 모자였습니다. 정민 씨 봐요. 우리 아기 모자 완성했어요. 지혜는 모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한 달 후면 우리 아기 만나요. 당신 얼굴 닮았으면 좋겠어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김 선생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고 출산 준비도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아기를 만날 날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지혜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10분 간격, 5분 간격, 3분 간격. 아파. 지혜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임산부인데 진통이 와서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남양주시. 구급차가 도착한 건 30분 후였습니다. 지혜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부인과 응급실. 김 선생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나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 선생은 지혜의 손을 잡고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아기 머리 보여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6시 42분. 남자아이였습니다. 몸무게 3.2kg.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이에요. 의사가 아기를 지혜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지혜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갛게 부어오른 얼굴. 아직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정민 씨, 우리 아기예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김 선생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기를 씻기고 재운 뒤 김 선생이 잠깐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기를 다시 지혜에게 돌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쁜 아기예요. 한편 강서구 아파트. 이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전 지혜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혜가 오늘 새벽에 출산했대요. 남자아이래요. 여보. 이철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혜가 애 낳았대.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애래. 건강하대. 그래서? 박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랑 상관없어. 여보, 내 손주 아니야. 그냥 남의 집 애지. 박순자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철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하지만 그날 밤 박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 손주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 건강하다고 했지. 얼마나 작을까? 누구 닮았을까?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개월이 흘렀습니다. 남양주 전통시장. 가을 오후 3시. 지혜는 아기띠의 아들을 업고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노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뜬 그 모자였습니다. 아줌마, 배추 얼마예요? 한 포기에 3,000원이야. 2포기 주세요. 지혜는 배추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꾸물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집 가서 밥 먹자. 지혜가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생선 가게였습니다. 같은 시각, 박순자는 시장 반대편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쓸 세제를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10개월간 며느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밤에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컸을까? 건강할까?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내 손주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 박순자와 지혜가 마주쳤습니다. 둘 다 멈췄습니다.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혜 등에 업힌 아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기가 박순자를 봤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아기 얼굴만 보였습니다. 눈매, 코, 입술, 미소 짓는 모습,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17세 정민이와, 아니 31세의 죽은 정민이와 박순자가 2년간 매일 보던 그 얼굴과, 박순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지갑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굴러나왔습니다. 지혜가 그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정민이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17세 정민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사진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사진 속 정민이와 아기의 얼굴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매, 미소까지. 10개월 아기와 17세 청소년의 얼굴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정민아. 박순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시장 한가운데서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박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민아, 우리 정민이. 지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내려 시어머니 앞에 안겼습니다. 어머님, 안아보세요.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가 박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확히 정민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미쳤었어. 내가 우리 손주를 죽이려 했어. 내가 정민이를 또 버리려 했어. 박순자는 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어머님. 지혜가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개월간 간직했던 정민이의 편지였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글자를 읽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기 낳으면
내 얼굴 닮았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없어도 당신 곁에 내가 있는 거잖아. 박순자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민아, 네가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그날 오후 박순자는 지혜와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철수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지혜가 알아. 내가 데려온 거야. 박순자가 아기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2년간 닫혀있던 정민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아기 때 정민이가 입었던 옷을 꺼냈습니다. 이거 정민이가 돌 때 입었던 옷이야. 박순자는 손주에게 그 옷을 입혀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아기는 새 옷을 입고 웃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아, 네가 돌아왔구나. 우리 손주로. 겨울이 왔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거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했고 엄마 아빠라는 말도 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아빠는 사진 속 정민이를 가리킬 때만 했지만요. 박순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계란말이. 지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지혜야, 밥 먹어. 네, 어머님. 지혜는 아기를 바운서에 눕히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박순자가 밥을 푸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먹어. 너 요즘 또 살 빠졌어. 괜찮아요. 괜찮긴.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박순자는 지혜의 밥그릇에 반찬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10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했어. 예전엔 지혜한테 눈길도 안 줬는데 내가 미쳤었지. 손주를 죽이려 했으니.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때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난 평생 속죄해야 해. 박순자는 바운서에 누운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천장을 보며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박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순자는 정민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방은 손주의 방이 되었습니다. 아기 침대와 장난감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한쪽 벽에는 여전히 정민이의 졸업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민아, 박순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보낸 선물 잘 키울게. 약속해. 그날 밤 지혜는 아기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순자가 소파에 앉아 노란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뜬 그 모자였습니다. 어머님, 그거 10개월 전에 쓰레기통에 버렸었어. 근데 못 버리겠더라. 다시 주워서 간직하고 있었어. 박순자는 모자를 지혜에게 돌려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줘서. 어머님, 너 참 대단해. 나라면 못했을 거야.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혼자 아기 낳고 키우고. 저도 김 선생님 없었으면 못했어요. 지혜는 모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기 옆에 놓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와 손주가 자는 방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민아, 고마워. 네가 남긴 선물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살아. 그날 밤 박순자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민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잘 부탁해요. 그래. 엄마가 잘 키울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기가 깨어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민이의 웃음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웃음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약속해. 아기는 할머니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죽은 아들의 사랑이, 며느리의 인내가, 그리고 가족의 화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민 씨 봐요. 우리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 그리고 그날 세 세대의 가족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주의 옹알이가 들렸습니다. 겨울 햇살이 식탁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